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지역구 개표에 수검표 과정이 추가돼서 대부분 지역의 당선인 윤곽은 내일 새벽 1시나 2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젯밤 국민의힘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당은 용산역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KBS는 총선 개표 방송을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한층 새로워진 당선자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읍면동 단위까지 분석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예측을 선보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오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오늘 방송에선 총선에 관한 모든 것 두루두루 알아보고 총선 이후 전국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4월 10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드디어 국회의원 300명 뽑는 22대 총선 본투표 날입니다. 아침 6시부터 투표 시작됐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오전 6시부터 말씀하신 대로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전국 선거구에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 오후 6시입니다.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을 해서 선거인 대기표를 받으면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했을 때 도장이 연하게 찍히거나 일부만 찍힌 표, 또 덜 찍혔다고 한 번 더 찍은 이런 표들은 한 후보에게, 이 한 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의사가 명확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장을 두 후보자 칸 사이에 걸쳐서 찍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기표 뒤에 이 투표지를 접을 때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기표 도장이 조금 묻어도 유효표가 됩니다. 접으면서 묻은 자국은 이 찍힐 때 이 복자가 뒤집히기 때문에 개표할 때 판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오늘 꼭 소중한 한 표 반드시 좀 행사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여야는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마지막 선거 운동에서 어떤 메시지 전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 딱 한 표가 지금 좀 부족하다면서 오늘 12시간 동안 투표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마지막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는 서울 청계광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약속은 곧 실천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뽑은 사람도 또 민주당을 뽑은 사람도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마지막에 좀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있는 서울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했죠? 네, 이 민주당은 이 말씀하신 대로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와 지금 민주주의 등 망가뜨리지 않은 게 없는 게 이 정권이라고 하면서 국정 실패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 낮에 이 재판에 출석을 하고 유세장을 찾았는데요. 재판에 출석해서 좀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강조를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재차 좀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KBS 개표 방송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정확성을 자랑하는 KBS만의 당선자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이번에 더 진화된 디시전 K+로 선을 보입니다.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네, 우선에 이 좀 여러 가지 강점이 있겠지만 우선 당연히 좀 저희가 선거 방송이다 보니까 정확성이 생명이겠죠. 이번에 디시전 K+로 읍면동, 이 읍면동 단위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이 가능해져서 더 정확하게 당선 예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시기 좀 편하고 좀 즐거울 수 있게 좀 한마디로 저희 KBS 선거 방송이 좀 시원하게 보여드릴 수 있게 많이 준비가 됐습니다. 우선 너비 24m의 대형 LED월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워서 실시간으로 좀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또 국회의사당이 한눈에 들어오는 특설 무대와 또 K존에선 초대형 증강현실과
AR로 구현한 개표 정보들이 생생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선거 방송에서 출구조사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오후 6시 이 정각에 공개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KBS만의 당선자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별도로 가동이 됩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저희 KBS 개표 방송이 시작되니까 꼭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거 결과는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빠르면 좀 오늘 저녁 이후부터 좀 하나씩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의 이 첫 당선 확정자는 밤 10시쯤에 밤 10시쯤이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이런 경합 지역에서는 좀 윤곽이 이 자정은 좀 지나야 새벽은 돼야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에는 개표가 완료되는 내일 오전 이후에야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 관련 소식은 더욱더 자세하게 여러 차례 걸쳐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대화를 앞두고 의료계가 통일된 의료개혁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우선 일단 이 총선 이후로 계획했던 범의료계의 합동 기자회견이 좀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앞서서 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좀 밝혔었죠. 이렇게 전공의 쪽에서 발표가 나니까 일단 이번 주 안에는 좀 범의료계의 의견을 모으기가 좀 어려워져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또 의협 내부의 갈등도 좀 변수로 등장을 한 상황인데요. 즉시 이 비대위원장직을 넘기라는 이면택 차기 의협 회장의 요청에 지금 비대위 측은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두고도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하라라는 입장뿐이어서 구체적인 숫자 조정 같은 이런 상황 자체가 아예 논의가 지금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지금 대형 병원들은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앞서서 서울 아산병원 또 세브란스 병원, 이 서울대 병원이 비상 경영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의정 갈등이 좀 지금 장기화되면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운영이 힘들다는 건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물품 대급을 지급하는 거를 좀 미뤄달라, 좀 결제를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산병원은 희망 퇴직 신청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 경영난 때문에 무급 휴가 중인 간호사들이 좀 다른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에 대한 국내 팬들의 관심이 여전히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푸바오 적응은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내 팬들의 좀 관심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도 지금 좀 푸바오의 그 근황을 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푸바오의 근황이 담긴 이 사진과 영상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5일에 신화통신 공식 웨이브에 올라온 짧은 영상을 좀 보면 이 푸바오가 경사를 내려오다가 이 앞발을 짚고 이렇게 한 바퀴를 좀 귀엽게 구르면서 이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좀 잘 지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일부 공개된 화면을 좀 보면 푸바오가 그 좋아하던 이 정말 잘 먹던 과일도 먹지를 않고 계속 좀 앞구르기를 하는 장면이 또 공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은 중국 국가공원이 공개한 화면인데요.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된 다음 날인 지난 4일자 이 CCTV에 담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팬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 푸바오를 돌려주는 건 국내 팬들이나 푸바오는 못할 짓이다. 지금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판다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푸바오가 당장 이 어제 오늘 사이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공개된 화면은 없습니다만 당분간 국내에서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푸바오에 대한 관심, 근황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과 IS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열리는 유럽 주요 경기장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IS가 어제 이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AFP 통신 등에 따르면 IS는 어제 이 자체 선전 매체인 알 아자임을 통해서 챔피언스 리그 8강을 겨냥한 위협적인 이 위협 포스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포스터에는 8강전이 치러지는 런던과 파리, 마드리드 등의 이 경기장 4곳의 이름과 함께 모두 죽여라 이런 메시지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표적이 된 나라들은 당연히 좀 보안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죠. 특별 보안 체계를 가동을 하면서 보안 요원을 대폭 좀 늘려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럽 축구 연맹 측은 이 성명을 통해서 테러 위협을 잘 알고 있다면서 모든 경기는 좀 적절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기 기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던 40대 무용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서 4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가족이 이런 쉽지 않은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예, 저도 사실 이 뉴스를 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처음 봤는데 이 유가족들 인터뷰를 보고 저도 진짜 이 지하철에서 정말 눈물이 나서 혼이 났습니다. 특히 이 고인이 남기고 간 아이의 나이도 그렇고 이 세상을 떠난 당사자인 이 43살의 고 장희재 씨와 제 나이가 또 비슷해서 좀 더 몰입이 됐고 개인적으로 좀 더 슬펐는데요. 네. 유가족들은 이제 겨우 7살인 쌍둥이에게 엄마가 이 좋은 일을 하고 떠났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 장기 기증을 결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건 지난달 9일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심정지가 발생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일주일의 고민 끝에 폐와 간 그리고 신장 2개를 4명에게 기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 장희재 씨의 언니는 이게 과연 장희재 씨가 원하는 일일까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유가족들은 전국 어딘가에 이 기증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으로 위안을 받으면서 앞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 장희재 씨와 같은 장기 기증자가 줄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선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사상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장 씨처럼 장기를 기증하는 뇌사자는 수년째 400명대에 머물고 있어서 하루 평균 8명이 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때 15만 명에 육박했던 장기 기증 희망자는 계속 줄어서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좀 장기 기증 당연히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좀 감사를 전하면서 고 장희재 씨가 남기고 간 쌍둥이 아들들을 이 선물로 키우겠다는 장희재 씨 언니 또 가족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정화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고 낮 동안엔 포근한데요. 현재 아침에 투표하실 분들은 약간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만 높은 아침 기온으로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지고요. 바람도 좀 불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겠고요. 서울, 세종, 대구 20도, 서울은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입니다. 대전, 광주 21, 부산 17도, 강릉 19도 등으로 대부분 평년보다 낮 기온 2, 3도 높겠습니다. 대기질도 내일까지 괜찮습니다. 다만 건조함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충북은 현재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약간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 강원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한데 양이 5mm 내외라서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겠고요. 금요일 서울 23도, 또 토요일은 서울이 25도, 일요일 26도로 점점 기온이 오르고 특히 일요일 춘천과 청주 27도까지 예보가 돼 있어서 더워지는 곳이 주말부터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1.4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오늘 출근하지 않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은 어떨까요? KBS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정현정 씨가 정리드립니다. 네, 오늘은 선거일이라서 오전 도로는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돌발 구간은 있는데요. 먼저 서부간선 지하도로입니다. 일직 방면으로 성산남 진안 부근 2차로는 대형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 고개에서는 현재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내린천 휴게소에서 승용차 고장나서 서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역시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고장난 화물차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쪽으로 문경세제터널 부근 2차로에 승용차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셔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부에선 투표와 개표 관련 얘기 먼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짚어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가 조금 전에 시작됐죠? 네,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신분증 지참을 하시고 관내,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는 관외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본투표에는 관내 투표소 지정된 곳에 가서 투표를 하셔야 되고요. 위치는 투표 안내문이 집으로 발송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나오는데 혹시 뭐 못 받았거나 잊어버리셨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냥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투표는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진행이 되고요. 앞서서 사전투표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동안 5, 6일 이틀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사전투표율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역대 총선 기준으로 가장 높았었죠. 31.28%가 나왔습니다.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가 이번 총선에 4,428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1,384만 9천 명 정도가 이미 참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1%가 나오는 거죠. 남은 투표 대상자는 3,043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지금 투표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반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이 시각 현재 투표율 어떻게 됩니까? 지금 7시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1.8%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21대 총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지난 총선이죠. 그때 오전 7시에는 2.2%였어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보다는 0.4%포인트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그 지난번 총선 때 보니까요. 오전 9시 정도까지는 투표소가 덜 붐벼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때까지는 조금 비교적 낮은 편이고 그 이후부터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상황은 또 시간대별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가 막 두 자릿수로 확 불어나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아까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높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최종 투표율과의 인과관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확실히 높긴 높았는데 이게 그 투표가 안착돼가는 과정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사전 투표가 사실은 좀 해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자체가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20대 총선 때부터 도입이 됐는데 그때 2016년이었는데 그때는 사전투표율이 초기다 보니까 정착이 많이 안 돼서 12.19%였어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26.69%로 확 뛰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넘게 올랐죠. 그리고 요번에 또 최고치를 찍은 거라서 이게 본투표에 할 사람들이 사전투표로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요번 총선이 실제로 많이 참석을 해서 투표율 자체가 높을 건지 이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수검표가 다시 부활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수검표, 손으로 직접 검표를 하는 과정이 다시 생기게 된 거고요. 네. 이 다시라고 표현을 드린 거는 원래는 있었어요. 1990년대 초까지는 있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1995년에 분류기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검표 과정이 사라졌는데 기계를 믿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21대 총선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소송도 많이 이어졌고요. 근데 다만 법원에서 실제로 이게 부정선거가 맞다 이렇게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거든요. 즉 이 얘기는 법원에서 인정해준 부정선거 사례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번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미리 차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수검표 과정을 다시 한번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도 이제 의혹을 좀 해소하기 위한 거라서 중앙선관위가 유튜브에도 시연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홈페이지도 올려놓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번 봤는데 일단 지역구 투표용지에 해당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먼저 이제 그 빨간색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다 투표소에 넣게 되잖아요. 유권자들이요. 그러면 이 분류기에다가 이걸 일단 넣어요. 그러면 기계가 어디에 누구를 뽑았는지 분류를 쭉 하게 됩니다. 그 빨간 색깔을 광학 센서로 인식을 해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전에는 눈으로만 봤던 거거든요. 기계가 이렇게 잘 분류하고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만 봤던 건데 기계가 다 분류하고 나면 사람이 이걸 다시 받아가지고 일일이 넘기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수기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네네. 쭉 넘어가면서 숫자 나오는 거요. 각각 몇 표인지 집계하는 기계로 넣게 돼서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하게 됩니다. 개수는 개수기로 타다다다닥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이게 수검표 하다 보니까 당선자 윤곽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어요. 아직 추정이긴 한데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개표 사무원 수도 20% 더 늘렸거든요. 21대 총선보다 12,000명이 더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당연히 더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예측하는 시간이 아까 한 새벽 2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자정쯤에는 나온다. 이거 윤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곽이 그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1시 반에서 2시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선관위 관계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개표 시간이 한 오후 6시에 투표를 아까 마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넘겨줘야 돼요. 이걸 이제 밀봉을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들은 전체적으로는 다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곽이 나오는 게 새벽 2시 정도고 사실 접전지 같은 데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때 20대 총선이었었는데 그러니까 2016년이었죠. 그때 인천 부평 갑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에 당선이 됐는데 네. 국민의당의 문병호 후보를 26표 차이로 최종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기사를 쓸 때 어느 쪽이 우세하다라고 전혀 쓰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오래 걸릴 겁니다. 이런 지역들은 나중에 막 소송도 하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죠? 아주 몇 표 차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제 진 사람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네. 자, 지역구 당선인 경우는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정당 투표 결과 나오는 데는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인 결과는 내일 오후에나 나올 거다 이렇게 선관위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면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역구 개표를 먼저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비례대표 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후순위다 보니까 당연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두 번째는 100% 수개표로 진행을 합니다. 아까 지역구는 분류기를 통해 가지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요건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류기를 사용을 못 해요. 요번에 사전 투표해 길이 때문에 그런가요? 맞아요. 사전 예. 투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용지가 굉장히 길거든요. 51.7cm로 역대 가장 긴 투표지가 됐는데 이거 뭐 지난번에도 신기록 썼는데 이번에도 신기록을 쓴 그런 상태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투표지 분류기를 못 쓰는데 투표지 분류기가 가능한 최대 투표지 길이가 34.9cm예요. 그러니까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는 지난번에도 100% 수개표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개표가 완료되는 데만 해도 내일 아침까지는 걸릴 거고 그다음에 다른 절차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는 그냥 누가 더 표를 많이 얻었다 하면 그냥 확정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례대표는 정당의 의석 비율로 배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당 투표를 몇 퍼센트 받았느냐를 가지고 의석 비중을 나눠주는 건데 이거는 계산하는 과정이 또 한 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다 취합을 내일 아침에 한 다음에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한번 그 계산을 하는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을 하게 되면은 선거 다음 날인 내일, 그러니까 오후에야 그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개표 결과는 늦게 나오겠지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는 6시 정각에 나오죠? 네, 바로 끝나면 바로 발표를 합니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TV에서 이렇게 뭐 거의 초를 세면서 바로 딱 결과가 나오게 네. 되고요. 지상파 3사가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투표하는 시간 내내 진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이게 투표 시간이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 출구조사를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은 투표소 한 약 2,000곳 정도에다가 8,900명의 조사원을 이미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3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동시에 하고 있고요. 조사원들이 이렇게 투표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 있잖아요. 네. 5명마다 1명씩 계속 골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출구조사 예산은 무려 예산은 70억 원, 그러니까 여원, 그러니까 70억이 넘게 들였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예측 결과를 낼 겁니다. 네. 출구조사 일단 대선 적중률은 거의 100% 수준이죠? 네, 거의가 아니고 늘 당선자를 다 맞췄기 당선자 때문에 뭐 틀린 적은 없어요. 네, 완전히 예. 100%라고 보면 되고요. 시작된 게 199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률 100%인데 처음 대선 때 적용이 됐던 게 2002년이었어요. 그때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방송 3사가 모두 예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모두 다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난 20대 대선을 보면은 그 정교함이 더 높아졌거든요. 당시에 방송 3사가 출구조사 때 윤석열 후보는 48.4%,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47.8%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결과가 윤 후보는 48.6%, 그다음에 이 후보는 47.8%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그냥 똑같이 아예 맞춰버렸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0.2%포인트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정교함이 그 최대한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었죠. 맞아요. 그죠? 결과를 보고. 이게 안 그래도 0.7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대선이었는데 예. 결과도 맞췄고 특히 아주 정확하게 맞춰낸 거죠. 네. 자, 이제 대선 출구조사는 그렇고요. 반면에 총선 출구조사는 상대적으로 적중률이 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그 총선 출구조사는 이제 굉장히 좀 잘 못 맞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적중률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도 역시 좀 맞추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뭐 2명 내지는 이제 몇 명만 가지고 그 전국 투표소에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이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0만 개 샘플 가지고 2명의 후보를 맞추는 거니까 뭐 당연히 좀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총선은 이 50만 개의 샘플을 254개 지역구에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중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역대로 보면은 총선 결과를 이렇게 대선 수준만큼 정확하게 예측한 적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새누리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맞붙었었는데 새누리당 의석을 방송 3사가 한 130석에서 151석 이렇게 레인지로 그러니까 네. 범위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결과는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었어요. 레인지를 벗어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했는데 예. MBC 같은 경우에는 넣기도 153이 했었는데 있네요. 또. 네, 넣기도 예. 했는데 그러나 이제 거의 좀 중앙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을 보면은 뭐 안타깝게도 원내 일당을 못 맞추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는 좀 치열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이 123석으로 일당을 하고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2당을 하게 됐었는데 당시의 범위를 보면은 방송 3사가 새누리당 의석수를 118석에서 147석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 이제 범위 안에 넣긴 했는데 일당이라고 봤던 거죠. 민주당 의석수는 101석에서 128석으로 예측을 했는데 역시 범위 안에 넣긴 했어요. 그러나 2당으로 봤는데 그래서 당 자체가 틀렸던 거고요. 21대 총선에서는 그래도 이제 상황이 더 좋아져가지고 1당을 맞추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KBS가 가장 잘 맞췄었는데 예. 그때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의 의석 합쳐가지고 155에서 178석으로 예측을 했어요. 이게 가장 근접한 건데 다만 실제로 이 두 당이 합친 의석은 180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치가 178석이니까 여기서 2석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물론 1당을 맞췄지만 범위에는 못 넣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선 출구조사가 확실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렵나 봐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가 한 지역구를 보는 거라고 치면은 이 지역구가 254개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정확도가 그만큼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번에는 좀 많이 그 조정을 해가지고 맞출 걸로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 막 박빙 지역 많고 이러면은 그 맞추기도 정확도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뭐 이런저런 개량을 하고 개선을 했다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네. 자, 그리고 이번 총선 출구조사 결과 적중률의 변수가 또 사전 투표율이에요. 사전 투표율 이건 뭐 어떻게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사전 투표율은 조사를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출구조사 조사 방식이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잖아요. 네. 즉 이 얘기는 본투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최종적으로 변수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계속해서 보정을 해왔지만 사전 투표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1.28%가 이미 투표를 한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은 그 출구조사에 포함이 안 된 상태로 출구조사를 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되는 거는 이 사람들 사전 투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특정 진영에 좀 쏠려 있거나 아니면 특정 연령대에 쏠려 있거나 이런 현상이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은 출구조사의 그 적중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네네. 지난번에 그 21대 총선 때도
갑자기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 12.19%였는데 21대 총선 때 2배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총선 적중률이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또 최고 투표율이 나왔고 그다음에 31.28%라고 하면은 각 정당에서 지금 예측을 하는 그 최종 투표율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70% 초반대 아니면 뭐 최근에 나온 그 발표는 한 65% 이상 이런 정도로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사전 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은 전체 투표율의 절반 가까이 될 수도 절반 있는 가까이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절반 정도를 빼놓고 출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상태예요. 예. 자, 그리고 내일 이제 당선인이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네. 되더라도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죠. 네. 이제 보통은 거의 이제 휴식기처럼 좀 넘어가기 때문에 아, 임기가 바로 끝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실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21대 국회 임기가 2020년 5월 30일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4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 5월 29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한 50일 정도는 총선이 네, 끝나고 네. 나서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가 끝나야지 임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 22대 국회 임기 시작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5월 30일부터고요. 네. 임기 종료는 2028년 5월 29일입니다. 예, 예. 이 당선인들한테 한 50일 정도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도 요 개원을 앞두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일단 해야 되는 일들은 후보 때도 한번 재산 등록을 했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제대로 재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 출입증도 받아야 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의원실을 꾸려야 되거든요. 이제 보좌진들을 꾸리게 되는 거죠. 이제 9명까지 둘 수가 있는데 요 방을 꾸리는 보좌 직원 임용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보면은 선거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 일부를 쓰기도 하고요. 또 새로 뽑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과정들을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기의 비타민 들어봅니다.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고운 날들 눈 내리던 겨울밤 우리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예쁜 영화 불꽃놀이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의 김희주 활동가라고 합니다. 저는 쓰레기산 다큐멘터리를 보며 일상 속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요. 그 후에 제로웨이스트 생활을 시작하면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싶어 와이퍼스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국내 최초 다회용컵 급수대 같은 경우도 마라톤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마라톤을 하시다가 그런 일회용컵 쓰레기 문제를 그런 심각성을 발견을 하시고 저희 와이퍼스에 제안을 해주셨어요. 함께 이런 일회용컵 쓰레기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 일회용컵을 없애는 다회용컵 급수대 활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박원분들께서 일상 속 쓰레기 문제를 발견을 해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지 또 내 실천이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곤 하는데요. 저희는 한 명의 완벽한 실천보다 노력하는 여럿의 힘을 믿습니다. 텀블러 사용 등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환경을 위한 첫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환경 활동을 하며 지치실 때 언제든 와이퍼스의 문을 두드려 낙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아침까지는 투표하실 때 좀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높은 상황이라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고요.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해 포근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그만큼 크겠고요. 서울, 세종, 대구 오늘 낮 최고 기온 20도, 대전, 광주 21, 부산 17도, 강릉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내일까지 좋음에서 보통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인데요. 전국 대부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건조주의보가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충북에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양이 워낙 적어서 지금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 강원도 중심으로 주로 중부지방에 약간의 비나 빗방울 예보고요. 양이 5mm 미만인 곳이 많아서 건조함이 크게 해결되진 못하겠습니다. 날은 주말 휴일로 가면서 더 더워집니다. 금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특히 토요일 서울 25도, 일요일은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를 포함해서 각 당 움직임은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밤까지 여야 각 당은 유세 총력전 펼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나요? 계속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돌았는데요.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서울 도봉을을 시작으로 해서 뭐 동대문, 중구 성동, 뭐 광진, 강동, 송파 이렇게 거쳐서 동작, 영등포, 양천, 강서, 마포, 서대문, 용산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총력 유세가 서울 청계광장이었는데요. 한 3천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또 한 위원장이랑 이제 임요한 국민의힘 위성 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 함께 등장했는데요. 한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샴페인 터트리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200석이 만들 혼돈과 퇴행을 생각해봐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탄핵과 특검 돌림 노래는 기본이고 땀 흘려 일한 임금을 깎고 헌법을 바꿔서 이재명 조국 셀프 사면할 것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나라라면서 범죄 혐의자들이 뭔 짓이든 다 하게 넘겨주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 너무 허탈하지 않냐, 소중하지 않냐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 청계광장 이후에 사실 한 위원장이 뭐 해화동이라든지 을지로 입구역, 홍익대 이렇게 추가 유세가 원래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가 됐거든요. 확인해 보니 결국 탈진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제 한 위원장이 생일이었어요. 근데 생일날 이제 마지막 유세까지 하면서 탈진을 한 건데 한 위원장이 이제 최근 저희 인터뷰에서 선거 끝나면 뭘 가장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병원에 가고 싶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좀 건강 균형이 많이 무너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점심 약속도 따로 안 잡고 한 명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유세 중에도 식사는 빵, 디저트, 컵라면 이렇게 또 끼니를 때우다 보니까 결국은 몸에 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를 한 거네. 엄청난 강행군을 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강행군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대장동 재판을 받았죠? 맞습니다.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이 관련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재판이요. 시작한 다음에 8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5시 52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박빙으로 평가되는 주요 선거구하고 또 민주당 후보 이름을 거론하면서 초접전지에 들러서 한 표를 호소하며 1분 1초를 천금처럼 쓰고 싶었다.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의 손발을 묶는 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발언 후반부에는 또 투표를 독려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사실상 총선 유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재판을 마치고 이제 저녁이 됐잖아요. 이 대표가 향한 곳은 용산역 광장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당의 첫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실이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는 용산에 있잖아요. 그런 곳인 만큼 이 정권 심판의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용산을 처음과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이 대표는 용산역 광장 유세에서 이 나라는 경제, 민생, 안보, 평화,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후퇴했다. 국민이 이 정권의 국정 실패로 고통받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면 권력을 위임한 주인은 상벌을 분명히 할 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드카드는 이르겠지만 최소한 이 옐로카드로 정신이 벌쩍 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막판까지 한 석이라도 더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녹색정의당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어제 이제 먼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진보 정치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신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그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길 부각하면서 차별성을 강조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뭐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 노동자, 농민, 뭐 학계, 지식인 다 한 목소리로 한국 사회는 녹색정의당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좀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 어쨌든 정의당과 녹색당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 이번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녹색정의당도 이제 지역구에 현역 의원들이 출마한 곳이 있어요. 서울 마포 을 지역에 장혜영 의원이 뛰고 있고요. 이쪽에서 먼저 또 집중 유세를 했고 그 다음에 심상정 원내대표가 출마한 경기 고양갑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연일 화성 동탄에 화력을 집중해 왔는데 어제도 화성에서 유세를 벌였죠. 마지막 유세가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했잖아요. 이 화성을 지역구입니다. 마지막 유세에서 당 지도부가 이제 총력 유세를 벌였습니다. 천하람 총괄 선대위원장은 또 이제 아침부터 뭐 방송 출연이라든지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화성을이 딱 붙었다.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딱 붙어서 굉장히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휴정 중에 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그러면서 화성을 방심하면 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개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의 신경전이 굉장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때리는 것과 잘 때리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심히 때리는 거는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잘 때린다. 이제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 갈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잘 때린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구를 동시에 날린 건데요.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서 검찰청 건물에다가 레이저 막 쏘고 검찰개혁 막 이렇게 쓰고 그러던 문안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냐 아니면 또 5년 전에 이제 광화문과 서초동 이렇게 집회하는 정치로 돌리자는 말이냐 이렇게 또 지적했는데요. 여당 역할을 못했던 여당, 뭐 제1야당 역할을 못했던 야당 둘 다 이번에 싹 쓸어버려야 한다 이러면서 제3당인 개혁신당 존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싹 쓸어버린다. 네. 이낙연 대표 등이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죠. 어디서 유세 펼쳤습니까? 예, 새로운 미래는 이제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이랑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 그쪽에서 유세를 벌였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원래 민주당 출신인 서른 의원이 출마하고 있는 지금 경기 부천시 원미 이쪽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오영환 의원이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의 이 씨앗을 지키고 키워달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다원화 시대의 새로운 정치가 꼽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호소했는데요. 지금 당의 이제 중진들인 뭐 이낙연 대표라든지 홍영표 선대위원장 또 김종민 선대위원장은 각자 이제 본인이 출마한 뭐 광주 광산을 인천 부평을 세종갑 이런 데서 개별적인 집중 유세를 벌였어요. 이낙연 대표는 이제 중진 정치인 중에 호남 출신은 저 하나 남았다. 역사의 심장 호남 정치 부활을 기대하는 시도민 여러분 마지막 불씨 이낙연을 지켜달라 이렇게 또 호소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마지막 유세 장소 어디였나요? 여기는 이제 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는데요. 네. 광화문은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한 촛불 명예혁명의 상징적 장소다 이렇게 지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금도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기 종식 형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두가 아는 건 지난 2년이 지긋지긋했다는 거다. 또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는데요. 야권 200석 확보가 쉽진 않지만 200석을 가져가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뭐 제2요구권을 또 오남용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 통과돼서 하반기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 막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러 번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역할론이랄까요? 이런 거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도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나설 수 있다 이러는 게 이제 특히 민주당 비명계 쪽 관측인데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놀랐던 게 이번에 그 양산에서 사전 투표를 하면서 그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이거든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당원 신분인데, 근데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미래라든지 이런 곳도 응원을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더 길게 좀 첨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당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 분노가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지금 많이 우리가 잊혀졌지만 그 공천 상황을 좀 맞듣지 않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막 우리 언론에서 표현한 게 이제 비명 행사다 뭐 이렇게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공천에서 경선에서 이제 배제된 분들 상당수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당내에서 친문이라고 이제 주류 세력이었는데 지금 많이 배제가 됐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 공천 과정을 지켜보니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차마 또 공천에 개입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좀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총선에서 이기고 또 조국 혁신당이 10석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면 이때부터는 또 이제 이 야권 내부가 또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취재했을 때 민주당 안에서도 선거에 이긴 다음에 조국 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런 좀 얘기가 지금 취재에서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10석일 때와 또 20석이 넘어갈 때 국회에서의 위상은 다르잖아요. 이제 그렇죠. 원내 교섭단체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국회 본청에 이제 당대표실이라든지 회의실 같은 공간 배정도 되고 또 이제 원구성 협상할 때도 참여할 수 있고 교섭단체 몫으로 상임위 간사라든지 또 하나의 그 상임위원장 자리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그 위상이 커질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야권의 그 지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이 당선 여부도 알 수 없지만 네. 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뭐 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살아나면은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이야 이제 공천 때문에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니까 그 좀 숨죽이고 있다가 네. 당선이 되면은 4년이 일단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본인의 소신껏 조금 초반에는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친문끼리 또 그룹핑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네네. 되면은 또 조국혁신당으로 또 좀 헤쳐 모여 할 수가 있다. 또 이런 그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유세 기간 별다른 행보 없었습니다. 여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측근 인사죠. 유영아 국민의힘 대구 달성가 후보 지원 유세에 원래는 뭐 나선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결국은 취소가 됐는데 예. 그 원래 구속수감 중일 때부터 굉장히 각별한 사이여서 이제 인간적인 도리로 지원 유세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너무 이제 공개 유세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맞대응 차원에서 실제로 고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은 오히려 좀 수도권에서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가 제기됐다고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달 25일이죠. 천안함 그 46 용사 묘역에서 이제 참배한 정도가 이제 유세 기간 좀 눈에 띈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안타까워하며 이 분열한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통합적인 메시지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내에서 반응을 또 들어보면은 이 유권자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 유세에 대해서 좀 긍부정이 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좀 보수 성향 유권자라면은 조금 점잖고 좀 품격을 좀 지키고 이런 거를 좀 바란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현직 대통령도 사실은 그 정치적 중립을 요구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물론 이제 특정 진영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 거지만은 그런 만큼 굳이 그 퇴임 이후에 너무 특정 진영에 좀 매몰돼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다 보니까 문 전 대통령 뭐 하십니까라고 지금 계속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상황을 답답해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뭐 선거 유세까지 지금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13분입니다. 고생했어요. 네, 오전 도로 수월한 편인데요.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문경세제터널 부근 2차로는 승용차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군위분기점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대구 쪽으로는 군위분기점 역시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입니다. 일찍 방향으로 성산남 진안 부근 2차로는 대형 낙하물 떨어져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 고개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인데요. 내린천 휴게소입니다. 승용차 역시 고장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 휴게소에서 사고 있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만나는 본격 토론. 이번 주엔 총선 본투표 날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D-Day 중요한 날인 만큼 두 분과 2부, 3부 터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2부에서는 좀 가볍게 선거 관련 궁금증부터 네. 역대 기록까지 좀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저희가 모시는 분들마다 하는 첫 번째 질문.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당근이죠. 네, 저도 하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있어가지고 안 그러시죠. 하면 아예 투표를 못 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떠나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는 반드시 하는 것. 혹시 오늘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땡겨서 하는 것은 뭐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이 이 최진영 변호사님의 말에 새겨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맨날 나와서 저는 짧게 얘기하면은 그 부정선거 논리는 패자의 논리입니다. 예. 여권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코미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들 최대한 빨리 그 많이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전 투표가 정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전국이 요동치는데 최종적인 어떤 그 표심이 어떤 상황 변화를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조정이라든가 이런 논의는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전 밝혀둡니다. 사전 투표가 그렇다면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이거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68%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먼저 좀 재밌는 경향성이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31.3%를 찍었는데 예. 최근에 4번의 선거 중에서 가장 최근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예. 이거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사전 선거하고 최종 투표율이 있지 우리가 본 투표율을 계산은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최종에서 사전을 빼면은 본 투표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모두 본 투표율이 40%였어요. 세 그래요? 개가 예. 그러니까 오. 왜 쉽게 얘기를 하면은 2018년 지방선거는 최종이 60점이 사전 투표가 20.14. 그래서 40이 나왔고요. 그 2020년 총선도 최종이 66점이 그리고 사전이 26.7. 그래서 이것도 거의 이제 40이 나왔고요. 2020년 대선도 77.1, 36.7, 36.9. 그래서 네. 이것도 40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 계산대로라면은 31.3에다가 40을 더하면은 71.3. 그럼 김민석 의원이 또 맞추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본 투표율이 조금 낮아질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좀 이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도 2020년 총선보다 그 투표율이 좀 낮거든요. 본 투표율 기준으로 하면은 70까지는 안 갈 것 같다. 70까지 안 가고 68% 정도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저요? 오늘 짝두드령 되는 겁니까? 한번 내기도 한번 하시죠.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제가 쏜 키워드는 69%였습니다. 예. 저 또한 70%를 넘기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 실제로 지금 사전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많이들 얘기하듯이 보수 진보의 진영이 결집되는 효과도 있었지만 예. 결국 사전 투표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이거 되게 편하더라. 미리 땡겨서 해놓고 나면은 이 선거날 아침 푹 자고 하루 뒹굴뒹굴 해도 김밥말이 해도 괜찮다는 그런 편의성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던 그런 거다 보니까 예. 말 그대로 땡겨서 하는 그런 효과. 땡겨서 하면 결국 나중에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 효과가 서로 상쇄가 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그 진영의 결집이란 효과란 측면에서는 종전의 총선보다는 높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대선에 가깝게 막 70%를 뚫어버리는 이 정도는 쉽지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른바 제2의 대선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예. 이 이념 투표 성향이 더 강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예외적으로 70%는 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자, 이번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이고. 의석수 전망. 자, 해주시죠. 제 기록으로 남겨놓을 거예요. 큰일이다. 주여.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먼저 하시죠. 예. 매를 먼저 맞으세요. 그렇죠. 네. 뭐 저의 개인적인 바람도 일부 들어갔다라는 것을 뭐 감안하시고 범여권 145석, 범야권 155석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비례대표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야당에 대한 심판론, 야당 어떤에 대한 오만함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이 중도층, 수도권층의 바람이 살짝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 신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구를와 국민의 미래 두 개를 합쳤을 때에 제1당이 될 가능성 저는 점쳐 보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의석수에 있어서는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또 조국신당 이런 부분을 다 합친다고 하면은 전체 의석수에서는 범야권이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어떤 예측을 해보는데요. 정말 최 변호사님은 어쨌든 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된다고 될 보시는 가능성이 거예요? 아직은 있다. 그러니까 과반이까지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탈탈 보수를 탈탈 다 합친다고 하면은 일당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바람과 함께 나름대로의 과학적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과학적입니까? 어떤 과학인지 제가 다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제가 어제 밤에 제 이제 개인 페이스북 SNS에 요 총선 의석수 전망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숫자만 올린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 분석을 했으니까 제가 254개 지역구를 다 보고 여론조사를 보고 이제 특히 이제 여론조사가 아예 안 된 지역은 그 전에 이긴 후보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이긴 정당이 이긴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은평 갑은 여론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갑도 없어요. 없는 이유는 하나만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의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 66곳에서 최대 88곳 정도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뭐 다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기니까 뭐 이를테면 서울은 7곳에서 11곳, 뭐 경기는 2곳에서 6곳, 인천에는 1곳에서 3곳, 이를테면 충청도는 7곳에서 9곳, 강원도는 5곳에서 6곳, TK는 25개 중에 최경환 빼놓고 24개, PK는 40개 중에 29곳까지 최대 이제 가져간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민의 미래 15석에서 17석 레인지로 보거든요. 그럼 최소 얼마에서 최대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최소 94 최소 81석에서 최대 105석 정도 저는 계산을 했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딱 하나를 찍으라고 한다라면 딱 국민의힘 의석수를 찍으라고 하면은 저는 97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합쳐서 비례까지 합쳐서 182석, 그리고 국민의힘 97석, 조국혁신당 13석,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2석인데 지역구 하나 비례 하나, 개혁신당이 2석 비례 2개, 그리고 녹색정의당 비례 1석, 그리고 진보당은 지역구 2석, 울산 하나, 부산 하나, 그리고 무소속 1석, 그래서 300석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어요. 요 분석에 의하면 그야말로 개헌선이 확보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그러니까 개헌선이 뚫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게 진짜 엄살일까? 그리고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사선 중진들이 모여서 그 급한 지역구를 팽개치고 지금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해서 막아달라고 하는 게 정말 엄살일까? 그러니까 판세를 보면은 정말 안 좋아. 2020년 그 미래통합당 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분석에 의하면 개헌선이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언저리에 있어요. 그 언저리에 있다. 그러니까 뚫리지 않더라도 겨우 뚫리지 않고 뚫리더라도 진짜 뚫릴 수도 있고 뭐 그 사이에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국민들의 균형 감각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초박빙 지역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냐가 아마 그 결과를 뭐 세 자릿수가 되느냐 그 이상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결정할 것 같은데 이곳만은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연하. 각 정당이요? 뭐 지금 사실은 그 PK가 지금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디비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가 원래 국민의힘이 원래 우세였던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전체에서 민주당이 부의경에서 7석밖에 못 가져갔는데 지금은 많으면은 한 10석에서 뭐 15석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초접전인 데가 많은데 뭐 해운대 갑까지도 뭐 초박빙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켜야 되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해운대 갑 방금 말씀하셨는데 해운대 갑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사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장해찬 무소속 후보 때문에 민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가 부산으로 치면 약간은 압구정동 같은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넘겨주면 굉장히 위험하다. 거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뭐 노동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보수 정당이 좀 옛날에 셌던 데인데 이런 네. 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입니다. 다른 데보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금 권영세 후보가 조금 밀려요. 예, 밀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동작을은 정말로 한 치 앞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동작을까지 만약에 뺏기면은 지난번 미래통합당이 8석 가져갔거든요. 서울에서 예. 49석에서 예. 그거보다도 적어질 수도 있다. 예. 그 정도로 좀 동작을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막판에 그동안 어떤 마음의 결정을 미뤘던 20, 30대 MZ 세대의 그 향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MZ 세대 사실 MZ 세대는 종전 네. 그러니까 MZ 세대 할 때 M 세대 Z가 있는데 그게 2030뿐만 아니고 이제 18세, 19세까지도 지금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2030 세대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세를 봤을 때의 2030 그리고 그 18세, 19세까지의 어떤 흐름을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물론 최근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2030 MZ 세대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최초에 나왔을 때는 상징적으로 빵점 0%가 나왔던 여론조사가 있을 정도로 공정과 상식에 대한 어떤 열망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종전에는 2030 세대가 상당 부분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보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이 막판에 어떤 그 총선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그 공통적인 견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있는 그 통계를 쭉 봤더니만 전체적으로 처음에 내가 투표권을 갖게 되는 18세, 19세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뭐 60% 중후반까지 가는 그런 점인데 그 친구들의 어떤 투표 성향이 최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표의 일가의 어떤 입시 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2030 세대와 18세 19세가 많이 투표소에 나간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어떤 박빙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지금 2030 세대는 어떤 정권 심판론보다는 자기한테 어떤 혜택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적 투표를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의대 입시와 관련해서 내가 의대 갈 수가 있네 하는 것이 관련해서 고등학교 졸업생 그리고 또 2030 직장인들한테까지 바람이 불고 있는 이런 점에 비춰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의 정책 그리고 또 조국 일가에 대한 심판 이런 점에 비추어서는 투표하면 할수록 지금 정부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시간이 한 15초밖에 안 남아서 만약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3부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3부에서도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2부에서 말씀하지 못한 2030 표의 향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진영 변호사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조금 반박을 하거나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30 세대의 어떤 보수화 경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2030 세대는 보수화가 된 게 아니라 스윙보터화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대선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응징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고 그것도 남성과 여성이 상당히 20대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이대녀하고 이제 투표 성향이 그 KBS 이제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보면은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2030을 지배하는 주된 정서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라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여론조사 KBS가 한 거 이제 KBS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5천 명 대상으로 이제 무선 전화 면접 조사한 거에서 총선 인식을 물어보거든요. 총선 인식을 물어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권 견제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겠다가 52 그리고 정권 지원 그게 여당을 지지하겠다가 40이었어요. 52대 40으로 요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2030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향성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2030이 나와서 특정 정당 고착화가 되지 않은 2030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 추론을 해본다라면은 조금 더 정권 심판 쪽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52대 4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이제 투표율을 말씀드리면은 18세 19세는 66%였고요. 20대는 58%, 30대는 57%, 근데 60대는 80%, 70대는 79%였어요. 그러니까 60, 70대는 한 80% 나왔고요. 2030은 한 57, 8%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60대 이상에서 더 올라가겠습니까? 2030에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겠죠. 상승 여력이 작아요. 여기가 주로 보수층이 강한 데잖아요. 2030은 이미 스윙보터화 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의 그 비율대로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 심판론 쪽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를 하는 거는 너무 낙관적인 견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징 중 하나가 유권자 구성 변화인데 노년 유권자가 청년 유권자보다 관련되는 얘기예요.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지금 뭐 진짜 보수 정당이 유리하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사람들이 나이만 좀 먹은 건지 이게 변화가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까요? 어쨌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2년에 낸 보고서 제목이 있는데 유권자 및 투표자의 연령대별 구성 변화 추이라고 해서 그로 인한 어떤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정치적 변화 이것을 분석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 그 유권자 투표 선택에 미치는 요인이 크게 봤을 때에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세대 효과. 한마디로 386이 486 되고 486이 지금 686 됐다 보니까 공통된 어떤 그 생활을 해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60대가 된다고 해서 정치적 지형이 바뀌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다른 그 같은 비중을 두고 있는 연령 효과. 한마디로 생애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 그 처칠이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20대의 진보가 아니면 가슴이 없고
그리고 40대 그 보수가 아니면 머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설령 386, 486이라 한다 하더라도 연령 효과에 따르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인적 구성을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2000년 16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25%밖에 안 되고 60대가 1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그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20대는 10몇 %로 쪼그라들어 버리고 이게 60대 이후가 거의 뭐 진짜 지금 60대부터 제 기억에 한 30몇 %, 그러니까 50대, 60대, 70%가 전체 유권자의 뭐 절반 이상 넘어가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어떤 투표에 있어서의 어떤 보수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다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그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지어지는 어떤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그 연령 효과와 또 어떻게 보면 세대별 효과가 서로 어떻게 보면 그 상충되는데 그 상충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한테 유리할지 지금 단정하기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 효과에 따르는 어떤 그 보수화 경향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난 대선에서도 상당 부분 입증되고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도 입증됐기 때문에 좀 전에 그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하시는 압도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민주당 지지 이런 것은 있기 어렵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령 효과에 따르는 효과를 저는 좀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맞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그 이제 세대별 이번에 이제 유권자 구성을 말씀드리면은 18, 19세까지 더해가 여기가 2%인데 20대가 15.8, 30대가 14.8, 40대가 17.8, 50대가 19.7, 60대가 17.4, 70세 이상이 14.5. 그래서 50대 이상부터 56, 50, 60, 70세 이상은 다 더하면은 51.6%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늙어.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중위값이 연령 중위값이 44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에는 아니 1990년에는 28세였거든요. 대한민국 중위값이. 근데 지금 44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늙었는지. 그러니까 요즘 40대들이 아직도 자기가 젊은 줄 알고 착각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젊은 줄 아는데요. 젊으셔요. 근데 이제 그 최진정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령 효과가 있고 이제 코호트 효과, 세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진보 대학생이라는 일종의 약간의 조롱 섞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40대와 50대 초반 지금은 70년대생들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이들은 아직도 지들이 젊은 줄 알고 지들이 왜 맨날 대학생 때처럼 막 열정적으로 막 민주당 지지하고 이거를 조금 비하하는 약간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들이 처음 경험했던 것들이 굉장히 이를테면 전교조가 처음 와가지고 교육을 받은 것부터 해가지고 뭐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뭐 탄핵해가지고 처음에 어떤 정당에 내가 투표를 하느냐가 굉장히 그 이후에도 정당 고착화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60대 초중반에는 80년대 학번 초중반이 들어갔어요. 조국 대표도 지금 60대고요. 이재명 대표도 60대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 드릴 때 똑같은 사람들이 나이만 먹은 거 아닌가 그 질문 드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향성이 지금 정확하게 60대 중반 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58년 개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으신 분들하고 투표 성향이 정확하게 갈립니다. 50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74년생 생애 지난 사람까지 이제 그거거든요. 50대거든요.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70년부터 74년이 가장 진보적인 세대예요. 민주당 지지세가 제일 강한 데가 5년 단위로 끊으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70년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권 세대보다 86 세대보다 더 여기가 진보세가 강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50대도 상당히 옛날하게 통념하고 달라졌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장님을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가 발렸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장님부터는 보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차장 과장은 진보였는데 지금은 부장이 제일 진보고 사장님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수를 찾으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제 연령 효과보다 코호트 효과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연령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뭐 역시 여성 남성에 따른 어떤 투표 성향 이거는 젠더 이슈가 있을 때 조금 그게 드러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는 여성이 투표를 조금 더 하는 것들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그 문재인 정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후덕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선한 이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아버지의 푸근함을 느낌으로써 여성들이 상당 부분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심판당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번에 있어서의 어떤 뭐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사실 지난 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심화된 건 맞습니다만 의외로 최근에 와서는 이대남, 이대녀로 구분돼 가지고 어떤 그 이슈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네네. 제3지대와 관련되는 논란이 어떻게 보면 뭐 홍수처럼 쫙 쓸려가면서 오히려 진보와 보수 이런 측의 어떤 그 진영적인 어떤 측면이 강한 것이지 남녀 간의 어떤 갈등이 이번 총선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성이 특별히 어떤 그 뭐 진보나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본인의 정치적 성향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는 이런 그 남녀 간의 구분 효과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심판 내지는 오히려 야당 심판이냐 여당 심판이냐 이런 부분에 좀 더 공감하는 투표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지 않나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크게 막판 변수가 뭐 막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뭐 대치를 하는데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의정 갈등이 있고 뭐 크게 그렇게 꼽는데 그 막말 부분이 특히 이대생 성상납 이런 게 약간 젠더적인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예.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 특히 김환란 이제 뭐 총장 같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김준혁 이제 뭐 규탄도 했지만은 김환란은 친일파다라고 해서 이대생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또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는 게 젠더 이슈 자체가 크지는 않다. 그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또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역대 투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2010년 이후로는 2007년 8년 이후로는 여성의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이게 다른 세대는 여성 투표율하고 남성 투표율하고 이게 큰 차이가 없는데 20대는 큰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한국리서치 조사 6차 조사에서 선생님께서는 투표를 할 생각입니까? 물어봤거든요.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가 20대 남성이 55%, 20대 여성이 61%예요. 근데 20대 남성이 상대적으로 보수가 더 많잖아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 그 출구조사, 그 당선됐을 때 출구조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투표 의향이 20대 남성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어려운 다른 세대는 뭐 이를테면 70대 이상은 92, 93, 60대도 92, 93 거의 똑같아요. 세대별, 그러니까 남녀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20대 남성들이 투표 의향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투표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본다면 이게 보수한테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 민주당의 부동산 강남 부동산 사랑 이슈 그것도 보수의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안산에 어떻게 보면 출마를 하면서 강남에 30억대 아파트를 땡빛 내 가지고 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 한 푼 없는 대학생 여대생 딸을 사실상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11억을 대출받아서 그걸 갚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로남불 민주당의 어떤 그 표리부동함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수원정에 있는 그 김준혁 후보가 선거 관련되는 도저히 우리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점은 20대 30대 여성 들에게 상당한 소구력이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 부분을 계속 축소시키고 그걸 어떻게 보면 뭐 친일파 프레임으로 희석시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만큼 그걸로 해서 희석될까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대생들이 반박하고 나섰지만 그 반박이 오히려 가짜뉴스라는 그런 재반박이 있다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막판 수도권에 있어서의 어떤 박빙 선거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신승을 예측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시나리오별로 한번 볼게요. 지금과 비슷한 의석을 민주당이 얻었을 경우, 그러니까 과반을 좀 안정되게 확보했을 경우, 그렇지만 뭐 합해가지고 개헌 저지선까지 안 갔을 때, 그럼 어떤 모습의 전국이 펼쳐지나요?
지금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의회를 주도를 하지만 완전히 누르지는 못하는. 계속 민주당이 뭔가를 이제 법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뭐 9번 거부권 행사했죠. 법안 개수로 9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 빼고는 역대 최다입니다 지금. 예, 그게 이제 그거 집권 2년 차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무한 반복, 무한 루프. 그래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요 선거 초반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대로 비슷하게 나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예 범야권은 200석 이상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150석 이상을 만들어 줘라. 그래야지 뭐가 이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생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싸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참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숫자를 이제 120, 150, 100 그러니까 150, 180, 200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50 뭐 민주당이 151석을 주장을 그러니까 목표로 했고 151석이면은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의 사실상 승리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151석밖에 못 가져간다는 지난번 선거보다 그러면은 거의 30석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이 여론 상황에서 굉장히 선전한 거고, 만약에 200석이 넘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이상의 상상 이상의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도 뭐 갈성할 수 있고, 생각보다 저는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추진이. 개헌 개헌도 그렇고, 근데 개헌은 조금 논의는 나오겠지만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거는 총선 끝나자마자 야권에서는 최상병 특검부터 하자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탄핵을 만약에 정말로 하려면은 명백하게 법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감정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탄핵이 이제 헌재에서 기각됐을 때 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그 약한 고리가 대통령의 최상병 사건에 이게 개입, 이거가 이제 법 위반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국정조사 특검부터 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그러면은 탄핵 200석이 이제 범야권에 됐을 경우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은 탄핵 정국으로 올해 하반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나리오별 어떻게 전국 전망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시나리오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자꾸 민주당이 이긴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자체가 KBS의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반 내지는 어쨌든 그 일당이 될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운영에 탄력을 받겠죠. 사실 지난 2년 동안 헌법상 분명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180석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의 의원 내각제와 같이 운영을 해온 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뽑아놨더니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만약에 과반 내지는 일당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공약을 했던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더불어서 또 한동훈이란 새로운 정치인이 대선 가도를 탄탄대로를 달릴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뭐 만약에 지금 여소야대가 된다면은 정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이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려웠겠지만, 만약에 일당 뭐 과반은 뭐 언감생신 일당이라도 된다 할 경우에는 그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이 의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있어서도 상임위원장이 상당 부분 또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개혁 이 부분에 탄력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다음 그 자유우파 정부의 탄생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 더불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은 이번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결정적 선거, 크리티컬한 일렉션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떤 정파나 그런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 이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재명, 조국 그리고 한동훈. 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야권 지도자들은 운명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정치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투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만 이런 시나리오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언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이제 탄핵이 가능할 경우에는 형 대법원 형 확정 전에 탄핵이 가능하면은
이게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고 형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바랄 거예요. 그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질 거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방선거 빼놓고 본인이 나왔거나 본인이 주도한 선거가 지금 다 졌거든요. 지방선거도 2020년 지방선거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는데 본인은 이겼지. 개항을 해서 보궐선거 이겼지만은 당은 참패했고 대선도 지고 그러니까 약간의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이길 수 있게 해서 다음 대선 약간 선거로 한 번은 증명해야 된다. 증명을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유권자들은 이제 볼 거 가능성이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만에 하나 103석보다 2020년 103석보다 미치면은 한동훈 책임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좋아도 그거보다는 더 나와야지라는. 그 마지노선 얼마를 보고 계시나요? 저는 103석이요. 103석. 103석 밑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어쨌든 한다라면 뭐 기본적으로 세 자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103석 밑은 이제 3석만 더 떨어지면 이제 2자리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200석을 저지 못했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어쨌든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타격을 많이 받고 제 느낌으로는 뭐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120석 정도면 그래도 진짜 졌지만은 젖잘싸. 야 진짜 선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좀 얘기했듯이 140석 이상 가져간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날개를 다는 거죠. 확고한 차기 대권 주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120석만 나와도 정신적으로는 승리에 가까운 거다.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승리라고 봅니다. 120석이면. 그래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것만 이기면 다 이긴다라고 첫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계양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 이재명 대표를 이긴다 하면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정계 퇴출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방탄복도 국회의원도 벗게 되고 결국 8월 이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도 사실상 못 나가게 되는 그런 그 수순을 밟게 되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만약 패배할 경우에는 민주당발 전개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실화될지는 아직까지는 누구도 지금 모릅니다. 원희룡 후보가 끝까지 지금 나름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전개 개편 어떻게 보면은 거기 플러스 조국 당이 상당 부분 10석 이상 얻으면은 오히려 민주당발 친조국발 이 정계 개편으로 이 휩쓸려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양을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중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2조 방탄 심판론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표가 아니고 법원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표로 범죄자들은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말 12개가 넘는 범죄로 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 나가고 선거를 못하는 이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은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국 내일이라도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하면은 실형 선고 2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이 여의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도소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상화 비정상화의 정상화로서 국민들이 표로서 먼저 사법부 이전에 심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오늘 국민들이 2조 심판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과반 정도를 만약에 과반을 민주당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이랄까 그게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엄청 그죠? 커지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니까 완벽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계속 단독 과반을 그거 한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어떤 대선 후보로서도 사법 리스크와는 조금 별개로 대선 후보로서도 경쟁하게 될 것 같아요. 대선 후보로 경쟁할 텐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최종적으로 두 사람 다 안 설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진짜 민주당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광재 후보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 이긴다 그러면은 굉장히 잠재력 있는 대선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지금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다. 뭐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이긴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권 차기 당대표 후보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수도권이 거의 전멸각이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생존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잠재력, 포텐셜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뭐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정말 필승을 위해서 어제 늦게까지도 열심히 하시는 걸 봤는데 뭐 여기는 신승이 아닌 낙승 거릴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7번인가 동작을 갈 만큼 나경원 후보를 견제하고 있는데 그런 견제를 뚫고 나경원 후보가 당선된다 할 경우에는 차기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로서의 어떤 우뚝 설 가능성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원희룡 또 오세훈 그리고 한동훈 이런 잠룡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민주당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대표적인 두 분이 사법 리스크에 온전히 노출돼 있고 사법 리스크도 지금 조국 후보는 당장 내일이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은 이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총선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건 시간이 너무 안 남아가지고 한 15초씩만 대답을 해주시면 그 녹색정의당이 원외정당 될 그 위기에 처했어요. 참 그 절박할 것 같아요. 거기도 국민들이 잘 안 보고 있지만 어떠십니까?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고 한석 아니면 영석으로 보고 있는데 진보정당 이제 진보당을 포함해서 그쪽 재편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제3점 프레임이 되다 보니까 군소정당은 사실상 21대보다 더 적어지는 결과가 거의 불보듯 명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야 대표가 국민에게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겐 이렇게 한 표 한 표가 절박할지 모르지만 삶이 팍팍한 국민들에겐 정직하고 실력 있는 정치인이 절실합니다. 에이브럼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ballot is stronger than bullet.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의 날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